이번 4편 영화 중에 제일 길었죠. 그리고 유일한 한국 영화고, 또 앞에 있는 영화들과 같이 깐느하고도 상당히 인연이 깊은 영화가 되어버렸고, 또 대한민국에서는 최초로 아카데미 상상도 못했던 1년 전만 해도 엄청난 결과였습니다. 예전에 한 10여 년 전에 임권택 감독이 인터뷰하면서 그 주변의 기자가 왜 그렇게 깐느에 집착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이분이 우리나라에서 깐느 대상 받은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내가 신경을 안 쓰겠다. 이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런 큰 영화제에서 대상 받는 게 뭐가 그리 대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이 모이면 문화적인 굉장한 파워가 됩니다. 60년대 70년대 일본 영화들이 세계 영화제를 휩쓸 때 대한민국은 그저 바라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한 30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는 그런 국제 무대에 당당한 주역이 되었다는 것, 굉장히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영화 내용의 어떤 호불호를 떠나서 이 봉준호 감독이 거둔 성과는 앞으로 역사에도 길이 남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일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는 내용적인 부분이든 다른 외적인 것이든 어느 것이든지 괜찮습니다. 기생충의 감독 봉준호 감독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이 아시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우리 전문가의 입을 통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봉준호 감독님의 영화 세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굉장히 봉태일이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더 이상 긴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영화상 특징은 변곡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항상 장르로 많은 관객들을 끌어들인 다음에 너무 재미있는 이야기를 끌고 갈 것처럼 가지고 가다가 변곡점이라고 하는 그 순간이 돌았으면, 이 영화에서도 여러분 131분을 보셨을 텐데 131 나누기 2를 하시는 시간도 거의 정확합니다. 그거를 철저히 계산하시고 그 순간이 딱 되면 그 장르를 완전히 버리고 새로운 이야기로 돌입하게 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저희 같이 이제 영화를 이제 전공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열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요소가, 사실은 저는 그게 약간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반 관객들 같으면 그 변곡점 이전 부분에 그 장르는 항상 규칙이 있거든요. 그 규칙 때문에 좀 쉽게 영화가 느껴지게 하는, 그 영화사에서 100년 이상 된 영화사가 만들어 놓은 그 규칙에 사람들이 쉬운 영화라고 따라오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이 영화 전문가들은 사실은 너무 쉽게 그렇게 가다 보면 비슷비슷한 이야기와 내가 예측할 수 있는 이야기를 사실은 거의 다 맞춥니다. 왜냐하면 시나리오 작법이라는 것은 3000년 동안 극작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체계가 있어요. 그거에 관련된 어느 정도의 학습이 끝나버리면 그 다음 장면이 뭐가 나올지 다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봉준호 감독님의 특징은 바로 변곡점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다르게 관객을 배신한다는 거예요.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그 순간에 천둥 번개가 딱 칩니다. 변곡점이 있던 그 시간이에요. 시간 딱 재보시면 2분의 1 거의 정확합니다. 모든 영화가 다 그렇습니다. 그 변곡점 이후는 장르를 완전히 다른 이야기로 바꿔놓는 거죠. 그래서 그의 영화는 정말 전문가들도 예측하기 힘든, 스포를 하지 말라고 해서 정말 입을 다물고 있긴 하지만 어떻게 그렇게 나를 놀라게 할 수가 있지? 나를 놀라게 하는 영화를 만나고 싶어하는 게 전문가들이거든요. 그런 영화들을 제시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조차도 열광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세계에서도
가장 영화 잘 찍는 감독으로 인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가장 지금 현존하는 한국 영화 감독 중에서 가장 뛰어난 감독이라고 하면 봉준호 감독님을 단연코 손을 꼽을 것 같습니다. 워낙 잘 알려진 분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도 있지만 나중에 혹시 우리 또 시간이 좀 되면 이 영화와 관련된 숨겨진 이야기가 좀 있으면 한번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게 더 재미있죠. 나와 있는 거 말고 전문가들 아니면 알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 네, 우선 그다음 이제 우리 이강화 선생님께 이 기생충 하면서 앞에 나오서는 이제 실질적으로 사회 문제들하고 이제 부딪히는 문제였지만 기생충은 어떻게 보면 그냥 가족사인 것처럼 이야기가 전개되죠. 자, 이 속에서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두고 읽어내면 감독의 의도를 잘 이해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이강원 선생님께. 어떻게 본다면은 사실 설국열차를 제외하고 봉자라든가 괴물, 그다음 오늘 봤는 이 영화가 어떤 사적 공간, 가족이라는 공간에서부터 비롯된다는 의미에서 아까 우리 선생님 말씀대로 변곡점을 거치기 전까지만 해도 관객들은 그냥 한 가족의 재밌는 이야기구나 라고 아주 마음을 놓고 그 영화를 보게 되죠. 근데 변곡점 지나면서 이 문제는 사회적 문제로 극히까지 비약됩니다. 근데 오늘 이 비약하는 방법 자체가 너무나 효과적이고 호소력있죠. 그런 번째 이야기한다면은 광화문에 모여있는 노인네들은 봉준호 영화를 물어보니까 아이고 그 벨기에 영화입니까? 그거 누가 봅니까? 라고 무조건 보지도 않고 거친 반응을 보였더만은 어쨌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공통으로 있는 빈부의 문제, 사회적 갈등의 문제, 이런 식의 문제를 너무나 효과적으로, 그리고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르 그 자체가 갖고 있는 독특한 어떤 특성을 적절하게 배합하면서 그런 식으로 전개했다는 사실이 이른바 봉준호 영화의 가장 큰 특징이다. 사실 어떻게 바라본다면은 설국열차도 어때 가족 영화를 볼 수 있겠죠. 겨우 제일 마지막에 기차가 파괴되고 그 주인공하고 딸내미하고 겨우 살아나고 다른 사람 다 죽고. 하여튼 그러면서 본다면은 우리는 공적인 문제와 반드시 어떤 집단, 전체, 사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처음부터 시작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지극히 지역적인, 지극히 우리 사회에서 사실 이 영화에서 이 가난한 그 가족들은 어떻게 우리 사회에서 본다면 거의 언급할 가치조차 없죠. 언급될 대상도 아니고, 그렇죠? 문광희 친구가, 문광희 남편이니까 죽으면서 그 사장한테 아는 제수 때 사장까지 당신 나를 아냐고, 그렇죠? 사장의 입장에서는 그런 거의 사회에 그런 아주 이름 없는 존재에 대해서 어떤 관심을 가질 필요 없겠죠. 다만 그들을 인식하는 유일한 방법은 이제 냄새겠죠. 냄새 외에는 어떠한 방식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그들의 지역팀, 어떤 이의식 그랬기래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전혀 의미를 가지지 않는 그런 사적인 공간 속에 사람들을 등장시키고 우리 사회가 혹은 전 세계적으로 모든 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를 일반화하고 그걸 같이 공감하였다는 사실,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고 또 가장 큰 봉준의 능력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 국가, 한 공동체가 갖고 있던 어떤 문제는 결국 우리는 거창하게 사회, 집단, 제도 이런 문제부터 접근한 것이 아니라 저기 사적인 가족, 한 개인 문제로부터 비롯되는 것이 가장 어떻게 본다면 가장 효과적일 수 있다라는 사실을 봉준호 감독은 잘 보여주었습니다. 네, 이게 영화를 보고 편하게 즐겁다라고 넘어갈 수 있는 영화들도 있고요. 영화를 보면서 뭔가 불편하다라는 느낌을 가지는 그런 영화들도 있는데, 물론 나름대로의 기능들은 있습니다만은 봉준호 스타일의 영화라면 읽으면서 편하게 못하기보다는 뭔가 찝찝하다, 불안하다, 불편하다 이런 느낌을 가지는 영화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불편함이라는 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냥 눈 감고 많이 지나치는
실제로는 들여다보면 불편함을 더 크게 가질 수 있는데 그냥 눈 질끔 감고 지나가는 일상들이 눈앞에 제시되니까 뭔가 좀 불편함을 느끼는 것 같은데, 자, 우선 음식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공전의 히트를 한 짜파구리 드셔보셨나요? 네. 저도 아직까지는 못 먹어봤습니다. 자, 이 짜파구리가 상징하는 게 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기는 한데, 우리 두 분 선생님들께서 한번 들어볼게요. 두 분이 지금 전공이 다르신데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가 한번 비교해서 한번 들어보시면 그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까 그 변곡점 이야기를 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영화 앞부분은 그 하이스트 무비, 다시 말해서 범죄 영화의 케이퍼 무비를 그대로 차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뭔가를 쟁취하기 위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도둑들 같은 장르로 많이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신나고 경쾌하죠. 케이퍼가 뛰어다니다, 신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격동적으로 네 명이 그 직업을, 완전 직업을 가지는 굉장히 신나는 무비로 가는데, 사실은 결국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번개가 치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닌 그 순간 이후에 나오는 음식이 이제 짜파구리인 거죠. 그 영화의 원 제목, 이 기생충의 원 제목은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데칼코마니입니다. 데칼코마니라는 것은 왜 미술 작품에서 물감을 한쪽에 묻혀놓고 이렇게 반 접어서 펴면은 똑같은 두 가족이 있다라는 거죠. 이 영화의 앞부분은 상층 계급과 하층 계급의 두 계급의 문제를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전혀 계급의 문제의식이 없습니다. 왜? 하층 계급은 그냥 상층 계급에 기생하려고 사는, 기생을 하려고 들어가기만 하면 자신이 상층으로 올라갈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문제의식이 전혀 없는 가족이기 때문에 뭐 앞부분에는 그냥 그 직업만 가지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공무원만 되면, 혹은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렵게 살지만 조금만 더 노력해서 저 집만 획득하면 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처럼 문제의식이 없기 때문에 앞부분은 그저 케이퍼 무비 그대로의 장르적인 쾌감을 가지고 막 전속력으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문강이 배를 누르는 순간, 문강은 문을 여는 미친 사람이라는 뜻의 약자입니다. 문광이. 그냥 한자로는 달라요. 밑에 지하실에 보면 한자가 있는데 그거 확대해서 보면 한자는 다른데, 감독은 그 문을 여는 미친 사람이라는 뜻의 이제 그 이름을 지었다고 하는데, 문광이 문을 두드리는 순간 관객들한테 이제 새로운 얘기, 이제 진짜 이야기, 니들 지금까지 재밌었지, 내가 너희들을 새로운 세상으로 데려갈게 하면서 데려간 세상에는 상층 계급과 하층 계급에 서로 기생하는 세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층 계급보다 더 하층 계급이 있는데 너희들은 누구랑 싸우는 줄 알아? 하층 계급끼리 싸워 하면서 하층 계급을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손쉽게 살 수 있는, 여기 앉아 계신 분 정도 되면 짜파구리와 그 뭐죠? 무슨 라면이죠. 짜파게티와 러구리 정도는 아마 손쉽게 사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두 가족이 바로 그 미디엄이었나요? 좋아하는 게 미디엄 체크살이죠. 그러니까 웰던 아니고 미디엄이 좀 고급적인 사람들은 이게 좀 살짝 덜 굽죠. 사실은 저도 이 영화 보고 나서 체크살을 제가 먹어본 적이 있는지 사실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슈퍼 가서 가격 확인했더니 8,900원 100g에 어마어마하게 비싼 그 소고기가 올려져 있는, 다시 말해서 한 음식 안에 세 가족이 있다라는 의미의 짜파구리로 사용을 한 거예요. 이제부터 이야기는 세 가족 이야기로 시작되는 거야. 근데 당신들은 누구랑 싸워야 돼? 나는 곧 상층으로 올라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상층이랑 싸우지 않습니다. 하층 계급을 무시하죠. 왜? 자기는 곧 올라갈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기택내 가족은 무시합니다. 처음에는. 왜? 자기는 곧 상층으로 올라가고 혼맥 관계도 곧 이루어질 것 같은 착각을 다 하고 삽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죠. 곧 올라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은 감독은 당신들이 정말로 상층 계급이랑 지금 같이 기생하며 끝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짜파구리가 되는 그 짜파게티와 너구리의 싸움을 그때부터 전개를 시키면서 지하철 냄새가 나는 95%에 해당하는 우리를 엄청나게 불편하게 하죠. 여러분 지하철 안 타보시 만약에 여기에 5%가 계신다면 아마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여기는 채끝살이 앉아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는 대부분 짜파게티와 채끝살의 인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얘기가 나온 김에 하나만 더 하면요. 그 해석을 뭐 엄청나게 잘했다고 그 영화가 칭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도 외국 영화를 보면 한계가 있을 거예요. 완벽한 해석은 어렵다. 그 영화 해석을 그분이 하셨잖아요. 데시파켓이 하셨는데 한국에서 영화적으로도 엄청 공헌을 많이 하시는 이제 평론가이기도 한 데시파켓이 할 때 라동이라고 했어요. 라면 더하기 우동이에요. 채끝살이 빠졌어요. 그거를 이해할 수 없었던 외국인들은 아마 이 영화를 보기서는 한국 사람들이 조금 더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영화에서 이 소위 이른바 부잣집 살고 있는 두 부부가 갖고 있던 양면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짜파구리가 뭔가 등장하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은 기정이는 그 딸내미가 차에 숨겨놓은 그 팬티를 끄집내가 둘 다 야한 이야기를 하다가 마침내 그 부인 이름이 뭐죠? 연기와? 그 여자가 뭔가 마약을 가져와라고 막 소리치면서 섹스한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짜파구리가 어쨌든 인스턴트 음식이라는 의미에서 본다면은 그들의 개창에 적합한 음식은 아닙니다. 그런 말을 본다면은 짜파구리를 물론 애가 좀 좋아하는 이유도 있겠지만 짜파구리는 이른바 그들이 매우 상층에 삶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의미에서 그들이 갖고 있는 음식이라 불리는, 그들이 그렇게 강조하는 냄새를 풍기는 음식이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그들은 역시 다른 서민들과 똑같이 그런 음식을 먹는, 또 그렇게 돼서 뭐 그렇게 문제시하지 않는, 또 두 번째는 마약이라는 것은 그렇죠. 아마 평소에는 이 사장은 그런 이야기 나오면 얼굴이 찌푸리고 막 경멸할 거야. 그렇지만 그 상황에서 자기 마음대로 입에서 마약을 가져와라는 이 말을 하게 만드는, 그런 말을 본다면은 우리는 가진 자들 혹은 배운 자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의식의 이중성, 그들은 상황에 따라서 누구보다 천박해질 수 있고, 물론 또 본다면 천박해지는 그 자체가 일정합니까?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원래의 모습을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거는 이제 이 영화에 나타난 이 사회 구성원들을 본다면은 대단한 자기 아들이 장난 비슷한 호작질 보고 뭐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이런 부부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이런 태도는 뭔가? 그래서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그런 소위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계층들이 가지는 보여주는 이중적인 모습이 아니겠느냐, 그래 볼 수 있죠. 그것도 이 영화 때 본다면은 마지막에 광역도라가 상당히 허망함을 느끼게 합니다. 우리가 사회적인 어떤 갈등과 사회적인 어떤 그런 어떤 가진 자와 가지 못한 자라든가 이런 식의 문제를 언급했다면은 뭔가 해결책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해결책이 없죠. 아들내미 허황한 소리, 실현도 불가능한 이야기를 저 아버지한테 이야기하고 상황은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고, 그렇죠. 우리 흔히 말하는 소위 어떤 사회적인 문제라든가 사회적 갈등을 다루는 영화라면은 어떤 미래의 혁명의 가능성, 꼭 혁명까지 아니더라도 어떤 변화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암시해주면 좋으려면 이 영화는 그런 거 없습니까? 매우 우화적으로 매우 코믹하게 끝나버리죠. 그건 내가 볼 때 봉준호 감독이 그런 혁명과 미래에 대한 변형 가능성을 믿지 않거나 그걸 냉소적으로 본다기보다도 어떻게 바라본다면 그런 식의 문제를 좀 더 다른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다시 말해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변형이라든가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변화 그 자체를 어떤 특정의 가족과 특정의 어떤 구성원들에게 맡기기엔 너무 크다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말하면은 그 아들하고 송광은 어차피 지할 수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엄마하고 살아남은 엄마하고 아들내미하고 그들이 보여주는 그런 또다시 원핵이 또다시 과거의 생활에 되돌아가는 이런 식의 상황이 말로 어떻게 보면 우회적으로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 되겠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관객들에게 결국 허망하게 끝나고 영화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첫 장면과 마지막 장면 똑같습니다.
양발이 두 짝 걸려 있고 그 밑에서 이 아들내미가 뭐 글씨 그저 쓰면서 영화가 시작되고 영화 끝나죠. 어떻게 바라본다면 관객들이 매우 절망감을 자아내게 그러나 한편으로는 아마 봉준호 감독은 어떻게 본다면 이런 식의 지하 단칸방에 살고 있는 이런 가족들에게 더 이상 우리는 희망과 그걸 가질 수 없다 이거지. 다른 방식으로 우리 사회의 변혁과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회적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네네, 저는 이지성이라고 하고요. 문득 말씀을 듣고 영화를 보면서 느꼈던 생각이 가장 봉준호 감독이 말하고 싶었던 거는 궁극적으로 그 이제 문광이가 그 사람과 그리고 이제 내 가족과의 화합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 사람들이 적당히 타협을 했다라면은 자기들끼리 어찌보면 하층민끼리 싸우는 게 아니라 좀 각자 좀 흠결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해서 아 그래 뭐 우리 공생하자. 우리끼리 싸워서 뭐 하겠냐. 그래 뭐 너 그 살고 우리도 그래 너 이런 이거를 눈감아 달라. 뭐 이게 도덕적인 부분 정의나 그런 걸 옳고 그름 떠나서 그랬다라면 어찌 보면 그런 비극은 발생하지 않지 않았을까.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 가족들도 어찌 보면 부정한 방법으로 이제 같은 철의 사람들 일자리 다 뺏은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렇게 우리끼리 물고 뜯고 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런 것들이 그 부분이 저는 제일 좀 핵심 메시지지 않았을까. 그 봉준호 감독의.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그런 피부림이 낭자한 장면은 이제 그런 이제 우리들 그런 이제 모순들이라든지 뭐 밑바닥 계층에 있는 흔히 이제 말하는 뭐 가계부이나 이런 존재들이 서로가 그 판을 다 뒤집을 수 없는 뒤집는 방법은 결론적으로 그런 혁명, 유혈 사태라는 것밖에 이제 없지 않게 되지 않나. 이제 이러한 이제 빈부의 계층이라든지 그리고 흔히 말하는 이제 일반적인 저희 같은 사람들끼리 그걸로 싸우고 저희들끼리만 싸우고 여기서 그 정해진 조금의 파이를 먹기 위해 그런 형국을 타파할 수 있는 상황은 지금 이제는 이러한 과격한 수단 외에는 없어지지 않았나 라는 뭐 그런 메시지를 좀 담고 있다는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이제 그런 들었던 생각은 그 이제 두 사람들이 결론적으로 자기가 자기 것이 아닌데 그걸 자기 것인 양 착각하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한 거였잖아요. 거기에 대한 이제 좀 메시지라든지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결말을 상당히 희망도 없고 뭐 그렇게 결말 해석했지만 다만 저는 조금 반대로 생각을 했거든요. 어찌 보면 기존에 이제 뭐 되게 뭐 사문서 위조도 하고 뭐 그런 뭐 차에 뭐 팬티까지 넣고 그러면서 어찌 보면은 살아남기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그런 옳지 못한 행동들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마지막 장면에서는 뭐 정당하게 돈을 벌어서 나는 그래도 그렇게 아버지를 모시러 가겠다. 물론 그게 뭐 현실성이 없을 가능성이 매우 크고 더 언제 실현될지도 모르겠지만은 다만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뭐 다르게 뭐 살겠다. 나도 이제 뭐 더 이상 하청에 머무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나도 내가 이제 더 어찌 보면 자본주의 시스템 하에서 정당하게 나도 그런 이제 지위를 가진 사람이 되겠다. 그런 메시지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조금 들었었거든요. 네. 상당히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선 네. 이런 비극이 있지 않기 위해서 서로 연대하고 화합했더라면 어땠을까. 그렇지만 죽음으로 끝나는 걸로 봐서는 뭔가 바꾸기 위해서는 피바람이 일 수밖에 없는 현실도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과연 화합과 연대가 가능할까요? 그 가능할까의 가능성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영화가 아니라 이렇게 연대하지 않으면 이렇게 대라고 이야기하고 싶어했던 영화였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지적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공생하기 위해서 기생이 아니라 공생하기 위해서 충분히 두 가족이 화합을 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굉장히 중요한 씬인데요. 지하로 내려갈 때 수평이 아니고 수직으로 이렇게 문을 열 때 누가 도와주냐 하면 충숙이 도와줍니다. 충숙이 도와주고 문강이 열거든요.
둘이 합심해서 문을 연다는 그 장면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장면인데 연대가 그것으로 끝나고 그 자기는 반지하라는 것이 너무나 확고하기 때문에 지하보다는 높은 반지하라는 것이 너무나 확고하기 때문에 그 문이 열려서 내려가 보니 지하더라. 나는 너희들하고 같은 사람 아니야 라고 계속 말을 합니다. 언니 우리 어쩌고 뭐 연대 이렇게 말하는데 문을 열 때까지는 연대의식이 있었다라고 분명히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만 보는 순간은 너무나 비참하고 우리는 여기 떨어지면 우리는 진짜 다시는 떨어지면 우리는 못 올라와 라고 하는 엄청난 불안감을 느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말씀하신 연대를 할 시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맞습니다. 그래서 주제를 감독이 이제 그렇게 가져가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대를 못한 거를 그렸는데 그 4명의 죽음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4명이 죽은 정말 K-pop 무비의 도둑들처럼 막 신나는 음악이 나오고 뭐 정말 성취해서 기쁘다라고 딱 하는 순간 영화의 끝은 황당하게도 4명이나 죽는 겁니다. 첫 번째 죽음은 누구로 할까요? 먼저 이야기를 박 사장의 죽음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으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박 사장의 죽음은 인간에 대한 그 상층부를 대표하는 더 나쁜 사람도 있지만 상층부를 대변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인간적인 모멸을 하면 너희들은 죽을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경고의 한 명의 죽음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의 죽음은 문광이 올려오려고 할 때 결국은 서로 올라오려고 길을 쓰고 오려고 할 때 자기들끼리 싸우면서 발로 차여지고 돌로 깨지고 하면서 죽게 되는 그런 죽음입니다. 그런 결과밖에 가질 수 없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고 그 남편인 근세의 죽음 같은 경우는 근세 같은 경우가 사실 가장 문제적인 사람이죠. 현대 사회에서 어떠한 싸움도 다 포기한 그러면서 정말 재벌을 존경하는 지금 존경할 입장이 아니거든요. 본인이 자기의 모든 걸 다 걷어갔습니다. 모든 것을 다 걷어간 사람이 꼭 그 자본가라는 뜻이 아니라 이 사회가 자기의 모든 걸 다 걷어갔어요. 거기 영화에 자세히 보시면 꽂혀있던 책이 헌법책들입니다. 아마 그 사람은 고시공부를 했던 최소한 5급 이상의 7급 이상의 공무원 시험을 쳤던 그런 사람이었음에 불구하고 헌법 시험 치는 건 어느 정도 그죠? 여러 가지 이제 분석이 있는데 아마 고시였을 거라고 많이 얘기하거든요. 자기도 한때 그랬던 시절이 있었고 그러다가 그 시험에 실패를 하게 되고 그리고 대왕 카스테라를 차리고 서서히 죽어가는 그러면서 결국은 어떠한 더 이상의 욕망을 완전히 차단하면서 리스펙트만 외치는 그 사람이 되는 거죠. 그 사람을 죽이는데 마지막의 죽음은 아까 말씀드렸지 가장 비참한 죽음입니다. 유일하게 아까 얘기하신 뭐 응징의 죽음일 수도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다른 사람의 일자리를 뺏고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 이야기는 그 쇼파에서도 나오는데 놀 때 그 개고기 먹을 그 개밥을 모르고 먹을 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운전수 얘기가 잠깐 나옵니다. 운전을 했던 그 기사 이야기를 하면서 그 기사는 잘 있을까? 살짝 미안했던 누군가가 살짝 그 얘기를 던질 때 뭐라고 하냐면 야야 그 우리만 생각해 이미 뭐 라고 하는 건 내 가슴에 이런 게 있는 거죠. 우리한테도 나도 먹기 살기 힘든데 꼭 남까지 생각해야 돼. 내 자리가 제로섬 게임이라는 거죠. 내 자리가 이 자리가 하나 있으면 자본가들은 내가 이거 주는 거야 하고 너무나 당당하게 큰 소리를 치는 거죠. 왜? 기능만 있으면 된다라고 자기들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 기능을 하는 건 내가 신적으로 내리는 거니까 내 목소리는 더 커질 수밖에 없고 우리 이 일을 해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자리는 기존에 있던 저 나이 많은 사람이 좀 빠져줬으면 그래야 내가 들어가니까 하는 그 제로섬 게임에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일자리를 다 뺏은 사람이에요. 자기 친구가 나가서 들어온 사람이건 있던 자리를 차고 들어온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문광을 쫓아냈던 사람도 그렇고 그 운전사도 그렇고 그렇지만 여기서 유일하게 자기의 새로운 일자리를 개척해서 들어온 사람이 기정이에요.
그리고 그 집에서 너무나 어울렸던 상류 계급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그나마 가장 있었던 기정을 싹을 잘라버린, 저는 그 장면을 보는 순간 너무 잔인하다. 봉준호 감독이 이렇게까지 잔인할 수가 있나. 이제 모든 자본주의 사회는 이제는 사다리가 없다라고 본인은 이야기하는 거라고 딱 듣는 순간, 야,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이렇게 서민들을 완전 나락으로 갖다가 밀어버릴 수가 있나. 저는 사실은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순차대로 4명이 죽는 거예요. 이 죽음에서 사실은 또 하나 약간의 메타포가 숨어 있는 게 그 딸, 소정이, 그 딸이 이름이 잠깐, 그 딸이, 그 박 사장의 딸이 기우를 살리는 장면입니다. 사실은 유일하게 그 친구를 살릴 수 있는 건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 계급에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건 사랑밖에 없는 거죠. 사랑해 주셔야 합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아이러니한 거는, 그러면서도 그렇게 단순하게 안 가죠. 봉준호 감독이 그렇게 단순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럼 로미오와 줄리엣 되죠. 뭐. 로미오 줄리엣은 아니고. 더 꼬아버리죠. 왜? 자기가 살린 그 사랑으로 보살펴서 하층 계급의 한 명을 살렸는데, 정작 그 살려준 사람의 아버지가 자기 아버지를 죽여버립니다. 그 집안이 과연 화합이 될 것인가의 문제를 끊임없이 꼬아서 주는 그 지점을 보면서 봉태일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요. 아까 그 정당하게 돈을 벌어서 라는 이야기를, 정당하게 돈을 벌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정당하게 돈을 벌어서 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엄청나게 고구마를 먹이는 거예요. 최소한 저한테는. 무슨 얘기냐 하면 수석의 의미인데요. 끊임없이 그 친구가 수석을 들고 다니잖아요. 그게 엄청난 여러 가지 이제 중층의 의미가, 뭐 다의적인 메타포가 있어서 지금 뭐 앉아서 얘기하면 그 얘기만 해도 사실은 오늘 뭐 굉장히 오래 얘기를 해야 하는데, 짧게 좀 얘기를 하면, 그 수석을 가지고, 이제 수석이라는 건 자연인 거잖아요. 자연에 있는 그 돌을 내가 우리가 가공을 해서 뭐라 그러죠? 누군가를 선택을 해서 요행으로 그 계획에 의해서 가지고 왔어요. 근데 계획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 수석이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물 흐르는 대로 살아요. 그 자연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물 흐르는 대로 그 돌이 돌아간 그 상태에서 나는 내가 이렇게 살다 보니, 그 전까지는 기생해서 살겠다라는 마음 자세로 영화가 흘렀는데,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나는 돈을 벌어서 들어오겠어요 라고 얘기해요. 547년이 걸려서. 당연히 노동을 하면 안 되죠. 투자나 자기가 사업을 하던가 그런 뭔가 수단이 있어야죠. 당연히 그게 자본주의니까. 저도 생각해요. 네. 그래서 고구마를 먹이는 거죠. 547년이 걸려서 그 친구가 도대체 무엇을 해야지 저 집을 살 수 있는가라고 우리한테 생각하면서, 당신 저게 정말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 라고 하면서 뭐라고 생각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친구들이 돈 벌러 나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떠한 이 시스템에 대한 그 변혁에 대해서는 아무런 시스템 변화, 구조의 변화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고 모든 젊은이들이 돈 벌러 나가겠다. 다시 말해서 이 구조에 순응하겠다. 물 흐르는 대로. 그 마지막 장면이 수석이 마지막 나올 때 물 흐르는 대로 수석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 시스템 자체의 자연스러움은 뭔지 알아? 자본주의 사회야. 자본주의 사회에서 물 흐르는 대로 살아. 그 전까지는 나는 기생하면서 어떻게든 내가 그 범위 내에서는 기생하며 살기 위해서 머리도 쓰고 고민도 했는데, 이제는 아버지, 이제는 그거 아니고요. 제가 직접 돈을 벌어서 자본주의 흐름 속에서 들어가서 스스로 자본가가 되겠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요즘 젊은이들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가겠다고 말하는 그 취지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살아본 내가 생각해보니 답답한 거예요. 과연 제가 547년을 버텨서 저 집을 산다고 생각하니 정말로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해? 라는 지점이 생기니까, 시스템이 변형이 안 되면
네가 자본주의 속에서 그 수석이 물 흐르듯이 자본에 이렇게 흐르는 그 은유로 들어가는 그거는 그거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기 때문에 가슴이 답답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시작과 끝이 같은 거 수미상관 왜 같은 장치가 들어있을까요? 처음 장면하고 끝 장면이 어떻게 같을까요? 혹은 내용적으로 다를까요? 고민해볼 문제죠. 저도 아까 여기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 내가 구해준 사람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를 죽였다. 왜 이런 심파조를 넣었을까? 굳이 그 장면을 넣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네, 역시 또 영화 전공하신 분은 다르게 해석을 하셨네요. 자, 뭐 여러 가지 연대 혁명 이야기가 나오지만 혁명이 성공한다고 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삶이 달라질까요? 역사적으로 봐서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혁명은 성공을 하면 다시 거기서 또 누군가가 기득권을 가지게 되고 또 하나의 어떤 흐름이 이어지고 물론 또 긴 시간이 지나면서 바뀌는 것들도 있지만 이게 우리가 역사를 보면 혁명이라는 말을 굉장히 쉽게 합니다만은 과연 그게 우리를 얼마나 다르게 만들었을까는 또 다른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번에 그 기생충 해 보는 건데 그 첫 번째는 그 하나의 영화로서 이제 그 영화가 가지고 있는 그 재미적 요소로서 봤을 때는 정말 하나의 그 재미로 봤었고요. 근데 이번에 본 기생충은 그 배우와 그리고 하나의 의미를 두고 보니까 또 새로운 관점으로 기생충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제 서상희 평론가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견해와 어느 정도 저도 비슷하게 보고 있지만 한 몇 가지 부분에서는 좀 다르게 해석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일단 기생충이라는 영화는 제가 봤을 때는 극명하게 계급을 표현하고 있다고 저는 봤어요. 물론 짜파구리나 아니면 그 냄새라는 부분으로 표시가 되기도 했지만 저는 두 가지 키워드로 봤는데 그 하나는 심플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선입니다. 선을 넘지 마라. 그 얘기 나오는데 그 심플이라는 단어는 그 사모님은 정말 심플하다. 그리고 그 직원들을 자르는 과정에서 심플하게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그 계급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심플하게 일 처리하는 것이지만 그 기생충이라 하는 하층민의 입장에서 봐서는 절대 심플할 수 없다는 거죠. 그 가정부를 내보낼 때 사모님께서 저는 제가 알아서 심플하게 내보내겠다고 했지만 뒤에 문강이 얘기합니다. 쫓겨나듯이 나왔다. 물론 그 집에 남편이 있기 때문에 다시 집에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자기가 지어낸 요소가 될 수도 있겠지만 또 하나의 의미로 생각하자면 위세의 사람 위에 상류층에게는 심플이지만 하류층에게는 그게 하나의 쫓겨나듯이 생존을 위함하는 하나의 방안으로 볼 수 있다라고 그렇게 느껴질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선을 넘지 말라는 거는 물론 그 박 사장이 얘기하는 선이긴 하지만 누구에게나 선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류층에게는 상류층이 생각하는 선, 그리고 밑에 하위계층에는 하위계층이 생각하는 그 선이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강의 남편이 가지고 있던 그 선은 무엇이었을까? 그건 바로 문강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애초에 그 남편은 그 같은 하위계층인 그 가족하고 두 번의 연대를 시도합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연대에서 그 지하에 다시 갇힐 때 그 송강호한테 얘기를 하죠. 다시 나를 그냥 이대로 살게 해달라. 근데 그 연대 시도가 무너진 계기는 바로 자기 부인의 죽음이었다고 저는 보여졌어요. 그 남편에게 선을 넘겨버린 거죠. 송강호라는 그 가족들이. 그리고 송강호가 마지막에 박 사장을 죽인 계기는 그 하루층이 가진 선이 있는데 그 선을 박 사장이 그 냄새라는 선으로 넘겨버렸기 때문에 그 송강호가 거기서 갑자기 그 선을 넘어버리면서 자기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 박 사장을 찔러버린 그 계기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죽인 사람에 대한 키워드를 할때 서성희 평론가님은 또 그런 부분을 해석을 주셨지만 저는 이런 부분을 생각해봤어요.
그 문강의 남편이 가진 선을 그리고 그 기둥을 그 아내로 죽여버렸기 때문에 그 남편은 송강호가 가진 그 선 그리고 송강호가 가지고 있던 그 기대와 희망을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그 송강호와 그 박충수 가정모가 가지고 있던 그 희망과 그 선은 어디였을까? 바로 자식입니다. 자식으로 해서 그 희망을 바라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면 먼저 우선 기우를 수석을 통해서 죽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정으로 나갈 때 그 앞에 충숙이라는 그 아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정이한테 먼저 달려가죠. 희망을 먼저 죽이기 위해서. 저는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봤고요. 그리고 여기서 그 영화를 통해서 그 봉준호 감독이 가장 정말 그 사람들한테 좀 찝찝함을 남겨준 게 계급 사회를 얘기하면서 저는 그 계급 간의 대립보다는 사회 시스템의 문제점에 대해서 좀 얘기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 송강호 가족이 지금 영화에서는 하층, 완전 최하위 하층으로 시작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처음부터 최하위 하층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자영업이나 사업도 있었고 특히나 기장 같은 경우는 미대를 다녔어요. 미대 같은 경우는 정말 돈이 많이 드는 학과거든요. 그리고 기우 같은 경우는 사수를 했었어요. 그리고 대기업에 가열을 할 정도가 된다면 어느 정도 성적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일반적인 어느 정도 대학을 갈 수도 있지만 사수를 한다는 것은 더 높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사수를 했다는 거고 사수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집에 어느 정도 돈은 있었지 않을까. 그리고 그 많은 직업을 얘기하면서 송강호 그 직업 중에 대왕 카스테라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문강의 남편 얘기 중에서도 대왕 카스테라 나와요. 이 얘기하는 거는 저는 그런 부분을 좀 집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주류와 비주류의 얘기도 또 나눠줄 수 있는데 이 주류를 만들어 나가는 사회 시스템 그리고 주류를 만들어 나가는 그 언론 대왕 카스테라를 죽인 건 어떤 것이었을까요? 바로 TV에 나온 하나의 언론이었습니다. 그 언론 주류를 만들어 나가는 그 언론에 의해서 하층민들이 완전 최하층으로 떨어지고 그들의 인생 자체가 무너질 수도 있었다는 그 부분을 보여줄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서세희 평론가가 얘기할 때 그러면 우리는 하층민과 하층민의 싸움이 아니라 하층민이 아닌 그 위의 계급과 싸워야 되는 그런 시선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한번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저는 이런 부분에서 다른 해석을 던질 수 있었던 게 실질적으로 어떤 영화를 보든 관객들은 그 영화를 보면서 대리만족을 느낀다면 그 주인공들이 그 나쁜 악에 대항하고 그 악에 대항하고 나서 뭔가 위로 올라섰을 때 관객들은 대리만족을 느끼게 되죠. 근데 기생충을 통해서는 전혀 그런 거를 관객들은 느끼기 힘들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오늘 말고 첫 번째 영화를 봤을 때도 그랬었어요. 왜냐하면 소위 상류층이라는 박사장 가족들을 봤을 때 우리가 쉽게 느낄 수 있는 악이라는 개념은 전혀 없어요. 전혀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봉준호 감독은 기생충을 통해 가지고 하위 계층은 절대 위로 올라갈 수, 그 상류층과 하위 계층에 절대 올라갈 수 없는 그 사회 시스템의 부조리를 얘기하고 있고, 부조리를 한번 얘기하고 있지만 그 하위 계층은 절대 상류 사회로 올라갈 수 없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저는 깐느나 그 아카데미상 솔직히 이거는 솔직히 주류의 세계라고 저는 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것을 만들어가는 백인들 영화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이 기생충의 후한 점수를 던질 수 있었던 것은 소위 사회 시스템이나 이런 부조리에 대한 문제점을 직시하였기 때문에 영화의 모든 것을 담았기 때문에 기생충에 상을 줬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기생충을 통해서 절대 너희 하위 계층은 상류층으로 올라갈 수 없다는 것을 이 영화에서 또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또 하나의 만족감을 주지 않았을까 하는 측면에서 또 하나의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제 생각을 한번 말씀해 보았습니다. 네, 이게 뭐 첫 번째 이제 계급 표현 말씀을 아주 잘 분석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게 시간 관계상 우리 서성희 선생님 다 말씀을 못 해주셨는데 방금 그 말씀하신 것처럼 계급을 나타내는 용어들은 이것보다 다양하게 나오는 부분들 있습니다. 사실 선이라는 건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자연에는 선이 있는 게 아닌데 강산의 그 선이라는 노래 보면 아마 나올 거예요. 하늘에까지 선을 긋는 게 인간이니까 여기서 이제 중의적인 의미가 있는데 혹시 조금 이따가 또 설명하실 게 있으면 하셔도 되고요. 네, 아주 잘 짚어주신 부분이고 두 번째 이제 계급 사회를 시스템 분명히 이 내용 충분히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도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뭐 하층만의 어떤 투쟁의 문제가 아니고요, 다른 층과의 어떤 계급이 어떤 사회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것도 분명히 그 내포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하고 같이 제가 질문을 하나 만들어서 드릴게요. 선생님께. 그 왜 송강호 유명한 대사 있잖아요.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자, 그런데 과연 우리가 세우는 계획이 얼마나 현실화될 수 있을까? 송강호가 고시를 공부했다면 그 계획이 현실이 안 된 거고, 대왕 카스테라를 또 차렸는데 이것도 실현이 안 되죠. 계획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계획은 있다. 두들겨 맞기 전까지는. 그래서 그때 자, 우리가 이제 서민들이 계획을 하는 게 될 수 있을까? 그러면 과연 이런 것들이 허락되지 않는 계급이 있을까? 선생님께서 여기 자료집에도 한번 간단하게 언급을 해주셨는데, 저도 지금 상당히 가슴 아픈 사연 어제 들었습니다. 저 서울 노량진 고시촌에 이거 지금 오늘 시험이 있었죠, 임용고시. 근데 그 코로나 때문에 시험 응시 못하는 사람들 2년 3년 준비했는데, 자, 계획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번에 코로나라는 건 실제적으로 뭐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계획을 현실화할 수 없고, 제 친구도 한 10년 좀 됐습니다. 퇴직금 탈탈 털어서 오리구이 전문점을 했습니다. 석 달 만에 교류 독감 때문에 완전히 그들이 났습니다. 자, 어때요? 누구나 계획은 하지만 그것이 현실로서 되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우리 이 기생충을 통해서는 이런 부분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네, 뭐 너무 유명한 대사라서 사실은 꼭 인지하고 있어야 될 그 단어이기도 하고, 결국은 수석하고도 연관이 있는데요. 수석이라는 것 자체가 자연에 있던 무계획이 요행이 나한테 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살다가 물론 실력에 의해서 어떤 직업을 택했겠지만 어쨌든 그 친구의 손에 의해서 들어왔던, 여러분이 어쨌든 노력을 해서 통해서 이제 수석을 얻게 된다는 건 가지고 온 거예요. 원석을 가지고 온 거죠. 그래서 계획을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수석입니다. 그래서 수석을 가슴에 엄청 품고 다니죠. 저희가 엄청나게 계획을 합니다. 일주일짜리 계획도 세우고 1년짜리 계획도 세우고. 그러나 과연 우리에게 계획이 통하는 세상인가? 대왕 카스테라 치킨집 2번이면 니들은 훅 날아가. 계획 없어. 그래서 결국은 두 사람 다 계획을 버리게 되죠. 그런데 마지막에 기우가 계획을 아버지는 무계획이라고 하고 모든 걸 포기했는데 기우가 다시 계획이라고 가지고 오죠. 그래서 현대사회 21세기의 청년들의 계획이란 저 집을 사겠어요 라고 하는, 무계획보다 더 허황한 계획을 가지고 온다라는 것이 봉준호 감독의 생각이라서 정말 고구마를 정말 한 5개는 먹은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고요. 아까하고 직접적인 이야기를 잠깐만 조금 드리면, 그 첫 번째가 관심도 없고 이제 성가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본가들이 성가시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저도 이 영화를 보면서 예전에 제가 박사과정에 있을 때 화장실에, 그 당시에 이제 데모가 많이 일어나고, 특히 제가 다녔던 학교가 그 청소 노동자분들한테 엄청난 처우가 나쁜 학교로 유명한 곳이었어요. 그분이 항상 식사를 화장실에서, 여자 화장실에서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단 한 번도 그분한테 나가서 드시라는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성가시다는 단어가 아니라 그 말씀을 드리고 나서 내가 책임질 수 있는 어떤 것도 없었기 때문에 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해결책을 해드릴 수가 없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내가 발언하고 싶은 수많은 것들, 그 모스보도 마찬가지고 그 자동차도 마찬가지인데요. 자동차에서 앞으로는 대사를 계속 던질 수 있어요. 말을. 근데 뒤에 사람은 말을 하려면 돌아서야 돼요.
상층 계급은 그냥 말을 던져서 밑에 사람들한테 하달할 수 있지만 밑에 사람들의 말이 전달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밑에 사람들은 모수부호 정도를 미친 듯이 써야 돼요. 머리가 깨질 만큼 우리 부인 죽었어 하고 피를 철철 흘리면서 말하는데 그것을 해석했던 친구는 그거를 유의로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층 계급이 피를 철철 흘리면서 밑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을 목이 터져라 이야기해도 당신들이 귀 기울이지 않으면 그 말은 들리지 않아. 귀 기울여서 듣지 않으면 들리지 않아. 혹은 들렸다 하더라도 내가 심플하다, 성가시다고 생각하면 그분이 그렇게 밥을 드시는 게 지금 당장 내 논문이 더 급하기 때문에 난 당신의 말을 지금 덜어드릴 수가 없어. 이 사회에 대해서 지금은 나는 책임질 수 없어 하고 회피한지 항상 제가 그 화장실에 가서 그분들을 뵈면 그 장면을 지금도 제가 세월이 흘렀는데도 그 장면이 지금도 떠나질 않습니다. 그 심플은 성가심의 심플이고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들어야 된다라고 말해야지만 저도 부끄러워서 차마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나도 그렇게 살기 때문에 부끄럽게도 그걸 자신 있게 말하죠. 선 이야기는 뭐 자주 나오는 이야기인데 영화에서 보시면 그거는 상층 계급과 하층 계급의 선이 분명합니다. 분명한 게 그 박수 이렇게 치는 장면 기억하실 거예요. 거기도 이렇게 선이 있고요. 그리고 그 기택이 박사장 처음으로 만나갈 때 선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항상 선이 있어요. 그 선을 넘는 것이 바로 냄새인데 여러분 세상에서 속일 수 없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뭔지 아세요? 첫 번째가 기침, 두 번째가 사랑, 세 번째가 가난. 이 세 가지를 속일 수가 없는데 가난에서의 그 영화적인 상징으로 찾은 것이 냄새입니다. 그래서 봉준호 감독은 정말 천재 감독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유명한 노동운동가가 제가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노동운동가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출신 자체가 괜찮은 노동운동가였어요. 그러면서 노동 지도자였는데 너무너무 냄새가 참을 수 없는 노숙자들의 냄새를 정말 참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설을 할 때 자신의 이데올로기와 이념을 통해서 이 냄새조차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되자 하면서 뭐 유명한 연설문을 남겼던 그 연설문이 이 영화를 통해서 다시 됐는데 내가 정말로 그분들한테 정말 잘해드리고 싶어도 그 냄새를 참 숨길 수 없는 그 냄새가 선을 넘었을 때 나는 그 냄새를 참을 수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 노숙자들의 그 냄새를 여러분은 참을 수 있는 사람인가? 근데 봉준호 감독님이 그 태도가 굉장히 일반 감독하고 또 다르다는 것이 사실 일반 감독 같으면 그렇게 소위 말하는 정말 겁없이 지하철 타는 사람 냄새라고 말 못합니다. 이건 완전 흥행하고 직결되는 문제거든요. 우리나라 국민의 95%는 지하철을 탄다고 봐야 돼요. 근데 관객을 향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당신들 좀 찝찝해봐 라고 이야기하면서 노골적으로 지하철 타는 사람 냄새라고 내 냄새를 확인하게 하면서 그러면서 그 지하철 타는 사람 냄새가 뭐라고? 냄새나는 너희들은 기생충이야 라고 말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찝찝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상업영화 감독이 정말 선택하기 쉽지 않은 그 계급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선을 이야기했는데 그 선은 분명히 상층 계급과 하층 계급의 선이라는 건 저도 당연히 그거 왜냐하면 영화에 계속 그 자세히 보시면 유리창 사이에 항상 어떤 사람이라도 다 선을 넘는 그 장면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영화를 만약에 그 자세히 한 번 더 보시면 그렇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반지하인데요. 여러분은 자신의 계급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영화에서 그 새로운 단어를 몇 개 만들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단어가 세미 베이스먼트입니다. 지하실이죠. 우리 왜 지하층 누를 때 B 누르잖아. 베이스먼트. 그 반지하라는 용어가 없대요. 영어에. 그래서 세미 베이스먼트를 만들었대요. 해석할 때 세미 베이스먼트를 만들었는데 우리는 다 중산층이라고 생각하죠. 얼마 전부터 살짝 무너지긴 했지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신들은 어떤 층이세요? 내가 열심히 하면 정말 저 아파트만 손에 쥐면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기택의 상황도 정말 나는 이미 이제 이 제로섬 게임에서 여기에 들어왔다고 생각하는 그 반지하 그래서 지하가 아닌 반지하라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잘 들으세요.
자본가들은요 지하건 반지하건 다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라고 잔인하게 이야기해버리는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돼 가고 있는데 혹시 우리 플로우에 질문이 혹시 더 있으면 하나 정도 더 받아보겠습니다. 그냥 말씀하셔도 녹음되니까. 네, 맞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뭐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많은데 항상 이런 자리를 볼 때마다 느끼는 거는 어떤 영화는 현실이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감사합니다. 네, 영화는 이제 현실이나 이런 걸 보여주면서 되게 뭔가 어떤 우리에게 감각적으로 다가오잖아요. 그리고 이런 자리에서도 이런 평론가 선생님 그리고 박사님 이렇게 오셔가지고 말씀 주시면 굉장히 어떤 지적인 즐거움이 느껴져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아이가 결국에 그 몬스보를 유희로 생각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도 혹시 그런 자리가 되는 거에 그치지 않을까? 저는 그게 가장 우려가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유희가 아니라 더 뭔가 해볼 수 있을까? 우리 각자의 역할에서 그런 부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가 저는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찬욱 감독도 포기한 걸 지금 저희들한테 지금 답변을 해달라고 하시는데, 네, 우리 이강원 선생님. 대중문화 자체가 근본적으로 인간의 감각에 호소한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죠. 또 그리고 우리가 대중문화에 접근하는 이유도 사실 그런 감각적인 차원이 그렇고, 우리가 이 시간에서 뭐 아까 내가 물론 뭐 플라톤 이야기도 하고 잠시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무슨 철학 수업이라든가 또 우리가 뭐 영적인 문제 다루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 또 대중문화가 갖고 있는 두 가지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또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감각적이고 매우 시각적인 그런 즐거움 이면에는 또 다른 중요한 주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 세미나 처음 시작했을 때 첫날 그렇게 이야기했던 내가 그람시 이야기를 했는데, 그람시는 그렇게 합니다. 왜 자본주의 사회에서 왜 늘 가진 자들과 권력을 쥔 자들이 승리할 수밖에 없을까? 그람시 논리는 그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무기는 문화고 특히 대중문화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문화와 대중문화 그 자체에 숨겨져 있는 중요한 무기를 밑에 하층민들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람시 논리에 한다면 우리는 하자는 영화를 보든 심지어 뭐 코미디 프로그램 보든 우차사를 보든 모든 대중문화와 모든 우리가 말하는 감각적인 내리티브 전달 매체의 다른 면에 중요한 사회적 주제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우차사 같은 경우 대표적인 나는 그 프로그램 참 좋게 봤습니다. SBS 프로그램 있죠. 그거 보면 뭡니까? 아주 빼빼한 친구하고 덩치 크다 그냥 평범하게 생긴 친구하고 일자를 구하러 오죠. 근데 늘 퇴짜당합니다. 덩치 큰 친구한테.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꼭 그렇게 돼서 끝나죠. 우리는 이제 어디로 가야 되지? 나는 우차사는 그 프로그램 오래됐습니다. SBS 없어진 프로그램인데 그 프로그램 중에서 그 프로그램 제일 좋아했어요. 아, 이 프로그램만큼 요 코너만큼 사회적 주제를 가진 그게 없구나.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매체든 간에 반드시 사회적 주제를 갖고 있죠. 또 두 번째는 아까 뒤에 선생님이 말씀하셨는데 영화가 관객들이 갖고 있던 그런 소위 기대감이라든가 어떤 선악의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야기해주는 조력만, 사실 이 영화도 그런 면에서 본다면 관객들한테 좀 미흡하죠.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특히 20세기 후반 21세기 들어서면서 그런 문학도 그렇고 대중매체도 그렇고 더 이상 우리가 전통적 의미에서 소위 바이너리 오포지션, 그래서 이양 대립, 우리 흔히 만화에서 보는 악당이 있고 선한 사람이 있고 이런 식의 선악의 개념 자체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SF 영화도 그렇고 심지어 개혁 영화도 그렇고, 여러분 개혁 영화 보세요. 개혁 도구가 얼마나 선량합니까? 또 다시 말하면 선악 개념과 우리가 말하는 전통적 의미에서 그런 어떤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식의 어떤 서술 방식을 거부합니다. 그걸 어떻게 바라본다면 우리 모두 똑같다는 거예요. 다시 악인이나 선이나 상황에 따라서 누구보다 악인이 될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 누구도 상황도 착한 사람 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매체라든가 그런 소설이나 헌작품에서 훈련해야 됩니다. 아, 어떤 경우는 우리는 내가 갖고 최소한의 도덕적 의지를 실현해야 될 것인가. 또 이 영화에서 궁극적으로 말하고 싶은 인간의 가장 중요한 도덕적 의지가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식으로 드러날 것인가. 주인공한테 온전하게 처음부터 마지막 장면까지 온전하게 선한 행동을 하라고 요구하지는 못해요. 근데 불구하고 이런 경우에 주인공이 보여지는 모습은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가장 궁극적인 도덕적인 주제를 전달해 주는구나. 그게 이제 대중매체 훈련이죠. 그래서 나는 늘 수없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음악 시간도 있고 미술 시간도 있는데 왜 영화 시간이 없을까? 우리한테 가장 큰 영향을 준 엄밀히 본다면 우리 사실 솔직한 말이가 음악 시간을 배우는 그 음악을 졸업해가 언제 배웁니까? 뭐 5소년 때 그런 노래 부르지도 않잖아요. 노래방 가가 대중과에 더 바쁘지. 음악 시간 배우는 음악 사실 우리 앞에 그려버려. 미술도 그렇잖아요. 그 미술 쪽에도 있는 그 뭐 피카소 그린 미켈란젤로 고등학교 졸업하는 우리는 별로 보지도 않습니다. 접할 기회도 없고. 근데 영화는 그렇죠. 엄밀히 말하면 대중매체는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어떤 그 사고와 행위의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어요. 그래 말해본다면은 무엇보다도 그람시 말대로 문화, 특히 대중문화의 훈련이야말로 혹은 그람시는 그가 투쟁이라 말합니다. 대중문화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한 사회의 권력자들이 우리를 어떻게 매도하고 어떤 식으로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고 우리를 어떤 식으로 속이는가를 밝혀내는 것. 그것이 우리 문화 투쟁의 가장 큰 기본이에요. 그래 바라본다면 우리는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그런 거나 방금 선생님 말씀 이런 식의 문제는 아주 중요한 주제라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가 조금 안정이 된다면 내년에는 우리 다큐멘터리가 조금 더 이제 재미있는 그리고 인간 본성과 관련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려운 상황인데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